글로벌 뉴스를 전해드리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죠. 뜨거워도 너무나 뜨거운 비트코인 얘기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주간 전망대 외신에서 비트코인을 여러 번 다뤘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리포터 소식 전해주시죠. 네, 최근 이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의 평탄화 현상과 비트코인 가격 급등 현상 사이에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미 국채와 비트코인 두 가지 거래에 있어서 모두 저가 매수가 최선이다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모건 스탠리의 투자 보고서 내용 먼저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이렇게 기사에서는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와 위험자산인 비트코인 사이에 많은 공통점을 찾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과 비트코인 가격 어떤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요. 또 둘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연구원님들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먼저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되나 모르겠네. 우리 이수연님한테 먼저 첫 질문을 던져볼까요? 굉장히 어려운 곤란한 질문인 것 같은데. 이 비트코인이 이게 화폐예요? 투자 자산이에요? 아니면 투기 무슨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통적인 경제학자들은 비트코인은 이제 네덜란드 버블 이제 했던 이제 튤립 사건을 연상케 한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사실. 예, 대부분이었는데 이게 지금 매섭게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떤 국가에서는 이걸 이제 파생금융 상품의 일종으로 이제 채용하는, 특히나 이제 미국 시카고 상업거래소의 경우에는 오히려 비트코인을 근거로 한 이제 선물 지수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이게 아마 이 2009년 1월에 첫 거래가 시작될 당시보다 지금 8,000배나 커졌습니다. 1비트코인이 지금 8,000달러를 넘어섰거든요. 네. 우리나라 이제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900만 원이 넘었으니까 이론 수당 지금 1,300달러가 좀 밑돌고 있거든요. 네. 금값의 5배,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의 3배를 웃돌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부에서는 사실 금융가에서도 지금은 리포트가 나오고 있어요. 관련 리포트가. 많이 나오죠. 서서히 이제는 이거는 불안전한데 투자 자산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분위기 쪽으로 흘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사실은 정부 정책 당국자나 금융 당국자는 늘 뒤로 뺍니다. 저게 사건이 생기면 나한테 책임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절대 나는 함부로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서 뭐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뭐 거래 중단으로 인한 서버 이제 과부하로 인한 거래 중단 사건으로 인해서 수백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절대 저거는 통신사업법이야, 나하고는 관련이 없어. 이게 선을 긋고서 네. 절대로 금융상품으로 인정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아마 상반기였을 거예요. 국회에서는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 거래 너무 많이 자주 되는데 좀 이 양도세를 좀 매겨보면 어떨까? 라는 논의까지 있었거든요. 네. 물론 뭐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잠시 주춤해졌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제 시장이 커지고 시중에 있는 유동성이 블랙홀처럼 어쩌면 정상적인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량을 어떤 때는 초월할 정도로 이 시장이 커졌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정말 이 네덜란드 튤립의 버블이 꺼졌을 때 그 파격, 충격이라는 건 가계부채의 파급력보다 더 클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 비트코인의 거래량의 대다수, 거래량 1위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중국이 비트코인 거래소를 폐지하고 그리고 일본이 이제 공식적으로 화폐를 인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투기적인 자금 거래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상장된 비트코인 종목이 10개 남짓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하루 거래량이 유가증권 시장을 초과하고 있고 수시로
해킹이 일어나고 있고요. 누군지 지금 뭐 북한인지 아닌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보면 금융당국도 이제는 이제 철저하게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접근해서 금융상품이다 아니다의 어떤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부가 부인을 하는 거 보니까 이제 화폐를 인정은 안 하는 것 같고 투자 자산 쪽으로는 좀 들어온 것 같고 근데 투자 자산으로 들어오려면 이게 원래 두 가지 그 기능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는 가치 저장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그 교환 황금성. 네, 황금성 그러니까 지급 결제 은행에서는 지급 결제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황금성 이제 뭐 이제 리퀴디티의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후자는 되잖아요. 저 글로벌리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죠? 우리나라에서 사가지고 미국 가서 돈으로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중국 사람들이 돈을 해외로 빼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쓰기 시작하면서 이게 막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근데 앞에 가치의 그 저장의 수단으로서는 이건 너무 변동성이 큰 거 아니에요? 변동성도 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불안정성도 굉장히 크고요. 굉장히 불안정하죠. 예. 사실은요, 내가 그게 그 1,000원일 때 사가지고 2,000원에 팔았어요. 근데 지금 8,000원이면 배 아파 죽겠어.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뭐 투자랑 투기를 사실 구별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보면. 네. 그래서 쉽지 않은데 저도 이게 뭐 투자냐 투기냐를 떠나가지고 일단 이렇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그 모든 금융 상품이나 관련 밑에는 이제 그런 문구가 들어가지고 이제 보면은 투자의 이제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결과도 본인에게 기속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 부분은 분명히 좀 인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뭐 그 화폐냐 아니냐는 그 부분은 뭐 워낙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논란도 많고 이제 뭐 사실 그 부분은 저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논의가 이제 크게 의미는 없다고 의미 봅니다. 없어져 버릴 것 의미가 같아요. 없어져 버릴 네. 것 같고 이제 뭐 지금 투자나 투기냐 어쨌든 이게 상품이 되긴 됐는데 저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도화 양성화 시켜서 아마 이거를 부작용을 막아야 된다라는 취지도 뭐 분명히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그냥 뭐 드는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결과도 본인한테 기속되지만 책임도 본인한테 기속된다는 거. 예. 전형적인 증권사의 리포트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그 방금 투자나 투기냐를 얘기하셨지만 투자와 투기의 그 차이는 투자는 펀더멘털 밸류의 기초를 해서 일정 가격 이내에서 움직이면 그게 투자가 될 거고 펀더멘털 밸류보다 훨씬 뛰어넘는 가격으로 거래되면 투기가 될 텐데 그래서 튤립 버블이 정말 그 튤립 하나가 제일 비쌀 때는 캐딜락 한 대 값 가지고 거래가 됐으니까 그건 투기잖아요, 확실하게. 근데 뭐 가치가 뭐가 그렇게 가치가 있다고. 그렇죠. 소위 말하는 이제 네. 그 밸류에이션이 뭐 기업 분석이든 뭐 모든 자산의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분석이 안 되는 대상이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가치가 없잖아요, 지금 사실은. 그렇고 그 해외 이제 뭐 해외에서도 워낙 핫하니까는요. 이제 제가 어디서 보니까 그 역사적으로 그런 이슈가 됐었던 이제 소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버블이었던 사례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거기 그림 보면 이제 많이들 말씀하신 튤립이 이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고 뭐 무슨 뭐 남인도 뭐 남해 뭐, 그렇죠. 뭐 하고 뭐 사우스시 버블 하고 뭐 이런 것들 쭉 있는데 그런 것들 하고 근데 거기에 비하면은 뭐 주식시장들 버블들은 저 밑에 대부분 가 있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버블도 아니에요, 주식시장 버블은. 그리고 그 지금 이제 그런 역사적인 버블들 사건들에 보면 이제 비트코인이 거의 중간에서 이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사실 이제 오래 얘기할 건 아닌데 그러니까 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정통 경제학자입니다, 사실은. 네. 정통 경제학자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이건 화폐는 절대 아니고 화폐는 정부가 뒤에서 백업을 해주든지 아니면 금처럼 이게 가지고 있어야지 화폐가 되지 않으면 화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폐는 절대 아니고 자 이게 그럼 투기 자산인데 저는 버블이라고 보는데 어떤 버블이냐 그 펀더멘털 밸류도 없을 뿐더러 더하기 이건 폰지 사기 같아요. 폰지 사기를 근데 폰지가 혼자서 만들어낸 사기 아니에요. 이건
이걸 투자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하고 있는 폰지 사기 같아. 내가 8,000달러에 사면 뒤에 사람이 9,000달러에 사줄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는 그런 어떤 매매의 마지막에 모이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확신도 있어야 되죠. 가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앞돈 빼서 뒷돈 주는 거랑 똑같은 결과가 되는 것 같아서 어쨌든 넘어갔어요. 자, 어디까지 가요? 아무도 모르죠? 그건 이건 김문일 연구원한테만 내 질문을 던질게. 어디까지 가요? 예, 이 여기 내용이 보니까 미국 국채 수익률이랑 연동된다 안전자산에서 그렇게 써 있는데요. 네. 제 생각에는 그 이유가 제가 그러자는 비트코인 레포트를 한번 내긴 했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달러 강세 연동이 되더라고요. 달러가 1% 오르면은 그 1% 떨어지면 비트코인이 30%가 오릅니다. 통계적으로 네. 평균을 내니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달러 약세가 계속 되는 구간에는 이게 비트코인이 상승 여력이 계속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써 있는 논리가 그러니까 미국 국채에서 이게 안전자산에 연동되는 게 아니라 미국 10년 금리가 떨어지면 그 달러의 약세조잖아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만약 비트코인을 팔아야 되는 시기가 언제냐? 네. 그러면은 그거는 만약 달러가 갑자기 강세 조짐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좀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좀 명심할 필요가 얼마까지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달러가 약세가 되면 비트코인은 계속 올라가는 예. 거다. 그러다가 갑자기 알겠습니다. 달러가 강세되면은 국면이 바뀔 수 있습니다. 유 부장님 좀 얘기를 해주시죠. 달러가 앞으로 강세로 가나요? 약세로 가나요? 약세로 가면 비트코인을 살 거고 강세로 가면 비트코인은 숏을 한번 제가 쳐보려고. 앞에 드린 말씀이 어느 정도 내용이 있었는 것 같은데 달러 강세 기조는 어느 정도는 좀 글로벌 달러, 네. 국내 시장에서 달러 대 원화가 아니고 글로벌 달러 강세 기조는 어느 정도 정점을 친 게 아닌가 적어도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해서 그때 얘기해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주셨어야죠. 그래야 제가 비트코인을 사는 건데. 아, 참. 이거 굉장히 어려운 또 질문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 질문이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단기 금리 차가 더 좁혀질 거다. 뭐 국채 금리 차가 지금 최저치를 떨어졌는데 더 좁혀질 거다. 지금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렇게 돼요? 지금 미국 이제 뭐 장단기 금리를 뭘로 정의하냐에 따라 좀 틀릴 수 있지만 뭐 일반적으로 쓰는 미국 국채 2년, 10년 스프레드나 아니면 여기 아마 보니까 2년이랑 30년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다 지금 그 금융위기 이후로 거의 한 10년 내 최저 수준입니다. 이제 보면은. 네. 그게 이제 근데 지금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이건 조금 당연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앞에 뭐 저도 좀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정책 금리를 올리는데 인상을 예 그러면 단기 금리가 영향을 제일 많이 받으니까 계속 올라가지고 보면은 2015년 12월에 미국이 처음 금리 인상했을 때 미국 10년물 금리가 2.3%대였거든요. 지금 4번 100bp 올렸죠. 10년물 지금 2.3% 그대로 있습니다. 이제 보면. 근데 단기 금리는 그것대로 같이 올랐거든요. 네. 장기 금리는 안 올라가니까 계속 줄어들죠. 근데 내년에 연준이 한 번을 올리든 두 번을 올리든 세 번을 올리든 올릴수록 단기 금리는 밀려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장기 금리는 다른 요인들로 그만큼 안 올라가면 장단기 금리 차는 계속 줄어들 걸로 보고 있고 이게 근데 뭐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요. 2004, 5, 6, 7년 연준 금리 올렸을 때도 생각해 보시면 계속 올리는데 미국 10년물 금리는 어느 순간부터 안 올라가서 네. 뭐 그래서 그린스펀이 수익계라고도 했죠 이제 보면. 네. 예. 예, 그러면은 장기 금리가 안 올라간다는 얘기는 미국 경기 회복 확장세가 끝난다는 얘기인가요? 그것보다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장기 금리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의 함수,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인플레이션의 함수인 것 같고요. 네.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단기 금리를 올리긴 하겠지만 올리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은 많이 올려야 2.2%, 2.5% 이렇게 정점이 이미 시장에서는 정해놓고 시장을 쳐다보는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캐리 어닝까지 감안을 한다고 그러면 굳이 장기 금리가 많이 올라갈 필요가 없는 상황이 돼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은 뭐 시티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금년도 12월 달에 한 차례, 내년도 세 차례, 내후년도에 한두 차례 정도 추가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단기 금리의 정점을 약 한 2.25에서 2.5% 보고 있긴 합니다만 10년물 기준으로 해서 금리의 고점을 2.7에서 2.8% 정도밖에 안 보고 있습니다. 즉 네. 단기 금리는 한
최소한 1%에서 1.5% 정도 올리는 걸로 봄에도 불구하고 장기 금리는 기껏해야 한 30bp 정도 오른 걸로 보이거든요. 결국은 장단기 금리가 거의 붙어가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장단기 금리 움직임을 봐보면은 지난 2013년에 아까 말씀하셨던 20년 금리 격차가 약 한 270bp 정도까지 네. 갔었습니다. 지금 70bp까지 줄어들어 있거든요. 네. 앞으로 이 부분들은 적어도 인플레이션율이 픽업되지 않는 한, 업턴하지 않는 한 계속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이 리포트에서 나오는 이야기 되는 것 같이 금리가 오를 때마다 시장 금리가 시장 채권 수익이 반등할 때마다 채권 매수세가 나와서 채권 가격이 랠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그거는 지금 이 비트코인의 플레이하고 그 채권의 플레이하고는 좀 펀더멘털리 갖고 있는 내용의 본질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가격 움직임은 빠질 때마다 싸질 때마다 살려고 그러는 매수세가 강화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채권의 매수세 부분은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에 대한 예상을 바탕으로 해서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는 부분이고 비트코인의 부분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이 기본적인 투기적인 수요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펀더멘털이 전혀 계산되지 않은 투기적인 수요라는 부분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다른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문일 연구원. 예. 장단기 금리 차가 좁혀지면 비트코인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아무 관계 없어요? 처음에는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기 금리가 낮으면 아무래도 그 달러 약세 저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막 역전이 심화되면은 그거는 글로벌 경기 위기면서 달러 급등 재료입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만약 포인트로 삼아서 장기 금리가 떨어질 때마다 비트코인 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난리가 날 수 있는 거죠. 별 도움 안 되는 대답을 하시네. 뭐 롱이다, 숏이다 이걸 딱 정해줘야 되는데 롱을 하다가 숏으로 바꿔라 이러면 그거 어떻게 알고 거래를 해요? 초반에는 롱이다가 이게 롱으로 가다가 숏으로 가라. 너무 이제 금리 역전이 되고 결국 그러면 단기 금리 인상의 정책 금리 인상의 고점을 잘 찾아라. 뭐 이런 말씀이 있으시죠 싶습니다. 아 힘드네. 이게 이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했더니 전 개인적으로 장단기 금리차랑 비트코인 가격하고 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관계없다. 그냥 이 제목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자산의 대명사인 채권, 국채랑 그 가장 반대쪽에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한간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랬는데 또 보시면 비트코인은 이렇게 올라가고 장단기 금리차 줄어드는 각도도 훨씬 적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왜 통계학에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연한 통계 일치 뭐 이렇게 되면 그거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은 떨어질 때마다 사라라는 어떻게 보면 그걸 수 있는데 두 뭐 간에 어느 정도 그렇게 직접적인 저는 상관은 낮다고. 근데 떨어질 때마다 사야 돼요, 그거? 비트코인이요? 네.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노코멘트예요? 떨어질 때마다 사요 그럼? 저도 제가 3,800포인트 때는 사라고 레포트를 냈는데요. 네. 이미 너무 올라가서 이제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8,000이 2배가 되려면은 예전하고 완전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혀 지금 레벨에서는 권할 수 없다.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할까요? 하라고 그러시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금리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내 사정만을 놓고 보면 주식에 들어가기도 무서워요. 바이오 이미 뛸 만큼 뛰었고요. 대형주도 오를 만큼 올렸고요. 그리고 부동산 규제한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1,000조이나 넘는 이 시중 유동자금은 어차피 고수익을 따라가는데 옆집에서 샀는데 2배 먹었다 그러더라. 사실 1년에 2배 먹는 투자 상품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나오긴 하더라고요. 뭐 신라젠 15배 먹고. 그러면 아마 제가 사기 들어가면 아마 그때가 고점일 겁니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떤 경제 현상이나 안전자산과 최고의 불안전 자산의 흐름을 트렌드를 보는 건 좋은데 직접 정말 여기에 자기 자산을 올인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크게 다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거야 다칠 수는 있죠. 근데 제가 보니까 신라젠이 1,500%가 됐다고. 그러니까 10,000원짜리가 15만 원까지 갔다지만 12만 원 정도? 올해만 한 내려갔죠? 8배 넘게 오른 건 사실인데. 8배가 아니에요.
올해 10,000원에서 15만 원 갖다 지금 12만 원 와 있으니까 12배, 그런 12배예요. 네. 근데 이제 별로 제가 정확하게 잘 알아요. 그거 살라 그러다 못 사가지고 너무 억울한데 돈도 준비하고 있었어요. 살다 못 샀는데 아니 근데 다른 얘기인데 신라젠이라고 하는 주식과 비트코인이 현재 상태에선 신라젠은 비트코인하고 완전히 다른 물건이긴 하지만 현재 상태는 똑같은 것 같아. 신라젠도 매출이고 뭐고 없는 회사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바이오 산업은 사실 제약 바이오 산업은 굉장히 사이즈가 크거든요. 아 그러죠. 자동차나 반도체를 합친 것보다도 오히려 제약 바이오 산업이 큰데 네네. 근데 실질적으로 뭐 한미제약이나 셀트리온 3인방의 경우에는 자사 뭐 복제약이든 아니면 자기가 개발한 신약이든 매출이 나오는 부분에 대한 그렇죠. 평가하지만 신라젠은 사실 임상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상용화되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기대감이잖아요. 이게. 예, 기대감이 선반영됐기 때문에 이게 만일 빠질 때는 정신없이 빠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안 산 게 잘한 건지도 모르겠긴 하겠지만 제가 개별 종목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라서 이제 그만 얘기하죠. 어쨌든 그래서 김문일 연구원 최종적으로 사지 마. 저는 그 슈퍼지션은 어때요 그럼?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시려면은 그러니까 한 적어도 올해 초에는 사셨으면 그걸 가져갔으면 괜찮거든요. 네. 근데 지금 레벨에서 좀 사는 거는 좀 이건 많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늦었다. 예, 너무 늦었어요. 대충 이야기가 모아지는 거로 봐서는 미국 국채 수익률과 비트코인을 연결해서 보는 거는 흥미성 기사다. 뭐 지금 그렇게 생각들 하시는 거죠? 그죠? 김문일 연구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흥미성,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장 근본 원인은 달러와의 연동되는데 왜냐면은 달러가 글로벌 통하지 않습니까? 네. 가장 많이 비트코인을 거래하고 있고 달러에는 확실히 연동됩니다. 원자재가 연동되는 것과 똑같이. 네. 근데 달러가 그 당시에 미국 국채 10년 금리에 영향을 크게 받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만 놓고 보고는 A에서 B에서 C까지 간 건데 그냥 A하고 C가 관계가 있다. 그런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